11월 18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국내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나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를 기록하더니 오늘은 300명대로 치솟았습니다. 내일부터 수도권 등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올라가지만 그걸로 충분한 조치가 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재유행의 기로에 섰다며 2주간 모임과 약속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2주 앞으로 다가온 수능과 관련해 유은혜 부총리는 확진 수험생 120명, 자가격리자 3,800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공간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리 보는 정치부회입니다. 지금 이 시각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를 정하기 위한 끝장 토론을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은 오늘까지 후보 선정이 불발될 경우에는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던진 상황이죠. 여야 충돌도 예상되는데 관련 속보 회의 때 전하겠습니다. 정부의 김해 신공항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소식 어제 전했는데요.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을 발족하고 이달 내 특별법도 발의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선 신공항 이슈가 내년 부산시장 선거를 넘어서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평검사 2명을 보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벌이려 했지만 대검 측의 반발로 무산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망신주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앞서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3건의 감찰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한편 추 장관은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는데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지영의 현장 브리핑 포함해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8월 이후 거의 석 달 만에 보는 그런 수치죠. 수도권과 강원, 광주 등 일부 지역은 내일부터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립니다. 정부는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면서도 민간 피해가 커지는 2단계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300명을 넘었습니다. 총 313명인데요. 국내 발생이 245명이고 해외 유입이 68명입니다. 지난 주말 200명대에 진입한 뒤에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더니 결국 300명대까지 올라선 겁니다.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로 나온 집계된 확진자 숫자를 점검해 보도록 하죠. 500명이 넘었죠. 대구에서만 오늘 하루 는 사람만 300명이 넘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보죠. 네, 대구 누적 확진자 수가요 1,132명이 됐고 하루 새 무려 422명이 증가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셉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을 돌파했는데요. 신천지 사태가 절정에 달았던 3월 초 이후 5달 반 만에 처음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과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이 전국 각 지역에서 환자로 확진됨에 따라 환자 발생 지역과 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300명대 진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본격화됐던 지난 8월 29일 이후 81일 만입니다. 올해 초 이 대구에서의 대유행, 그리고 8, 9월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에 이어서 겨울철 3차 유행이 현실화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전국적 대규모 재확산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위관적 전망도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감염의 양상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사회 구석구석, 삶의 현장에서 특히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공간이나 식사 모임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언제 어디에서나 감염될 수 있는 일상화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0시를 기점으로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합니다. 강원도는 영서 지역의 확산이 집중된 점을 고려해서 철원, 원주에 대해서만 1.5단계 조치를 시행하고요. 자, 이 외에도 광주광역시, 전남 순천, 광양, 여수 등에서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역 감염의 70%가 넘는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강원도 철원군에선 장애인 요양원에서 오늘만 19명이 더 확진입니다. 또 급작스럽게 거리두기를 격상한 전남, 또 광주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죠. 자, 오늘 각각 15명, 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전남권 최대 거점 병원인 전남대병원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영향입니다. 우리 병원이 2020년 11월 17일자로 본관 1동 전체 병실에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외래 진료, 수술, 응급실 등 병원의 전체 진료 과정이 중단된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전남대학교 병원은 하루 평균 4,000명이 방문하는 의료시설입니다. 지금은 이 본관의 동일 집단 격리와 외래 중단으로 인해 사실상 병원의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지난 13일 첫 전공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4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입원했던 환자나 보호자, 또 입주 업체부터 해서 병원에 있는 광주뿐만 아니라 이 전남 목포와 경기 광명에서까지 관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한 신문에서 한순간의 방심에 110년 의료 거점 사이렌 멈췄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요. 이 전남대병원이 일주일 동안 마비된 건 한국전쟁 기간을 빼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최초 확진자가 이 병원 신경외과 전공의죠. 최초 감염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전공의는 확진되기 전날인 12일 밤 동료 전공의 12명과 회식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식 자리에 참석한 신경외과 동료 전공의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에 간호사와 입원 환자 또 보호자로 연쇄 감염이 확산된 겁니다. 또 원내의 방역 수칙을 지키는데도 소홀했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 병원 일부 환자와 보호자, 간병인들은 병원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돌아다녀도 별다른 제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내 의사직이 3명이고 간호직 2명, 그리고 보건직 1명, 병동 환자 4명, 추가 발생을 계속 추적 검사하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마스크, 손위생 이런 기본적인 수칙이 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고 교육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자,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수능 준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일부터 수능 특별 방역 기간에 돌입하는데요. 수험생의 출입 가능성이 높은 학원이나 스터디 카페 등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수험생이 다닌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학원의 이름과 감염 경로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과 비슷한 3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온 8월 말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수능을 연기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라는 입장을 밝혔었죠. 12월 3일에 수능 보게 되는 거죠? 봅니까? 예, 지금은 예정대로 진행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안 되겠지만 3단계 상황에서도 보게 됩니까? 계획을 변경해야 할 상황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을 더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예, 12월 3일 예정대로 하는 것을 가장 우선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유은혜 부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합동수능 점검회의에서 확진 수험생을 위한 120개 병상과 격리 수험생을 위한 113개소, 754개 시험실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반 수험생을 위해서는 시험실당 인원을 24명으로 밀집도를 낮추고 또 반투명 가림막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시험당일 발열 등의 의심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에 대해서는 일반 시험장 내에 별도의 시험실을 운영해서 시험을 치르도록 할 방침입니다. 최근 감염증 확산 추세를 감안할 때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매일매일의 상황을 공유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리 염두에 두고 수능 시험 일주일 전인 11월 26일부터 시험장 배정 등의 마무리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발제 마무리하고요. 해외 코로나 상황, 또 백신 이야기 등은 들어가서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3차 대유행 기록, 코로나 신규 확진 313명입니다. 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합동 수능 점검 회의가 열렸군요. 거기서 나온 속보를 신반장이 조금 전에 소개를 했고요. 어제까지 이제 나흘 연속 200명대 확진자가 나왔고 저희가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3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아까 이제 신반장이 뭐 숫자가 잘 감이 안 올 수 있으니까 전에 이제 300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그 터닝 포인트마다 있었던 일을 좀 설명을 했는데 거의 이제 석 달 만에 보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내일부터 수도권과 강원 또 광주 등에서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일단 1.5단계로 올라가긴 하는 거죠. 네, 일단 뭐 정은경 본부장이 뭐 2에서 4주 후에 300명 이상 뭐 발생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좀 빨리 당겨진 그렇죠. 듯한 네. 상황인 거고요. 자,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9,311명입니다. 그러니까 곧 3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 수치인데요. 자, 일일 신규 확진자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더니 결국 이렇게 300명대로 진입을 한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본격화됐던 지난 8월 29일 이후 81일 만인데요. 자, 지역별로 한번 보면 이 서울이 9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경기가 81명, 인천 9명까지 더하면 수도권이 전체의 70% 이상입니다. 네, 역시 수도권이 많군요. 그 이전에 그 대구에서 있었던 그 1차 유행 또 수도권 집단 감염이 아주 본격화됐던 그런 2차 대유행 때와 비교하면은 지금의 상황은 어떤 거예요? 일단 이전 유행 때는 뭐 잘 아시겠지만 신천지, 대구에서 확산되었을 때 이 신천지 뭐 예수교나 이 광화문 도심 집회처럼 한 집단에서 이 대규모 감염이 일어나면서 일일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2주간 이 감염 경로를 보면 규모는 대부분 뭐 20명 안팎으로 더 작지만 훨씬 더 다양한 집단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최 반장이 얘기했지만 산발적인 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통제가 어렵다는 게 이제 방역 당국의 설명이었고, 자 아무튼 이제 주요 집단 감염 사례 중에는 아까 이제 신 반장이 소개했던 전남대병원 쪽 사례가 상당히 눈에 띄네요. 네, 오늘만 10명 넘는 확진자가 추가됐고요. 전체적으로는 40명이 넘게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3일 병원 신경외과 전공의가 첫 번째 확진이 된 이후에 의료진, 환자, 보호자, 초등학생 가족까지 전방위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도 이 최초 감염 경로가 파악이 안 됐다는 겁니다. 전남대병원은 어제부터 일동, 본관, 병동 전체에 대한 이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고요. 또 외래 응급실 진료 등은 22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이 전남 지역 최대 거점 병원이기 때문에 아마 지역 내 불안이 더 큰 것 같고요. 진료는 멈췄지만은 처방전을 받으려는 환자들이 응급실 앞에 길게 줄을 선 모습을 아까 볼 수 있었습니다. 신 반장 어때요? 지금 뭐 본격적인 3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제가 아까 기로에 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현재 유행 상황이 엄중하긴 하지만 이 3차 대유행이라고 명명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또 일각에서는 이 서둘러 위험성이 큰 일부 시설의 영업 중단 조치를 포함한 거리두기 2단계로 올려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사실 이달 초에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한다고 발표했을 때 확진자 수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전국 300명 이상은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이 맞기는 합니다. 물론 그렇죠. 다른 네. 요인들도 고려를 해야 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정부는 2단계 격상 시에 여러 제한 조치로 인한 민간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1.5단계에서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걸 3차 대유행이라고 지칭하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상향 기준이 지금보다 이렇게 300명 초과 상황일 경우 일주일 이상 지속으로 높은데 전문가들께서 2단계로 격상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도 이 지금의 1.5단계 상향을 통해서 최대한 2단계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들은 발언 중에 최대한 2단계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이게 아마 핵심 메시지가 아닌가 싶고 저희가 이제 여러 번 강조했지만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어떤 적절한 또 황금 비율을 찾는 게 상당히 고민되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나저나 이제 오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경남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1.5단계를 넘어서 2단계 수준의 조치로 바로 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남 하동군은 지난 2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9개월 동안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제부터 이틀간 벌써 2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갑자기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하동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후 학교와 지역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추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진자 대부분이 교사와 학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 중학교 학생의 유치원 동생과 또 같은 학원을 다니는 초등학생 등 인근 학교로까지 번진 상황인데요. 좁은 지역 특성상 연쇄 감염도 우려가 커져서 전격적으로 2단계 수준의 방역 단계에 돌입한 겁니다. 네. 자, 백신 개발과 관련된 낭보가 좀 이어졌잖아요. 저희가 이제 정치부에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정부가 이달 중에 코로나 백신 확보 계획을 발표한다는 거죠, 고반장? 네, 그렇습니다. 중대부는 최근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백신 개발과 관련한 긍정적인 중간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면서 되도록 11월 내에 어떤 백신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건지 세부적인 백신 확보 계획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이 3천만 명분의 백신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1,0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고 그 외에도 최소 2천만 명분 이상을 여러 제약회사를 통해서 확보하기 위한 협상 과정 중에 있다라고 말한 건데요. 자, 그리고 현재 중요한 성과를 내는 선도 기업과는 모두 협상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목표 달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백신 치료제 개발이 한창입니다. 지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냐면은 이르면 올해 말에 코로나 치료제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죠.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 송도에 있는 이 연세대 글로벌 캠퍼스에서 열린 바이오 산업 현장을 찾았는데요. 자,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K-바이오의 잠재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며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강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진척을 보여 빠르면 올해 말부터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까지 40개 바이오 기업이 10조 원 이상을 새로 투자하여 직접 고용으로만 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의 기공식을 갖고 셀트리온은 5천억 원을 투자하는 다품종 생산 공장과 연구센터의 기공식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 위탁 생산을 위한 대량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생산 기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이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개발한 항체 치료제 일부를 위탁 생산하고 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분야 선두권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맥스와 이미 계약을 마쳤다고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자막이 나가고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생산 기지로 주목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저나 중국에서는요, 신반장 아직 임상 단계인, 그러니까 임상 시험 단계인 백신이 시중에서 접종이 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식약처의 승인을 아직 받지 않은 시험 단계의 백신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뉴욕타임즈의 보도입니다. 중국에서 아직 완전하게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열풍이 일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중국은 3상 임상 시험에 들어간 자국의 제약회사의 4개 백신 후보 물질 중에서 이 3개를 지난 7월부터 공기업 직원이나 정부 관계자 또 회사 임원 수만 명이 맞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이 비상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찾아가서 병원 앞에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서 이 백신을 맞거나 혹은 600에서 1,500달러의 웃돈을 주고 이 백신을 예약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또 지난주에 중국의 제약회사죠. 시노팜이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 백신을 맞았고 아무도 부작용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직접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뉴욕타임즈는 이 중국 정부가 최종 허가 없는 백신 접종을 승인하는 것은 국민들을 상대로 국민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정부가 내일 전월세 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발표하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내일 공공임대를 최대 10만 가구까지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그 전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요지는 단기간에 물량 확보에 공급할 수 있는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겁니다. LH나 SH 등 공공기관을 통한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는 건설 임대에 비해서 짧은 기간 안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 수요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구, 다세대 주택만으로는 물량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보니 빈집이나 상가, 오피스텔, 심지어는 호텔을 구입한 뒤 주거용으로 개조해 임대 물량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네, 다만 일부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호텔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민들이 원하는 건 맘 편히 아이들 키우고 편히 쉴 수 있는 주거 공간이지 환기도 안 되는 이 단칸 호텔방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교통과 교육 포기한 대책은 이 서민들한테 이 닭장집에서 살라는 말과 똑같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기가 막힌다. 어느 국민이 그걸 해결책이라고 보겠냐라고 하면서 이래서 이 정권으로는 희망이 없는 거다 이런 또 주장을 내놨습니다. 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관훈 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변화 속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 가슴이 아프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 이렇게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내일 이제 구체적인 만약에 이제 발표가 있다면 그 내용하고 또 이제 배경 설명 저희가 그 자세히 정치부에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은 이제 특히 이제 조 반장이 관심을 최근에 많이 갖는 이슈긴 하지만 취재는 신 반장한테 맡길게요. 네, 알았어요? 네. 조 반장은 공수처 맡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네.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3차 대유행 기로 코로나 신규 확진 313명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선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을 50% 삭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민주당은 묻지마식 삭감은 나라의 경제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하고 있죠. 그런 와중에 지역구와 관련된 사업 예산을 챙기고 늘리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는데요. 국회 관련 소식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정리해봤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까지는 정확히 2주가 남았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토대로 이 예결위 소위에서 심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자, 여기에서 합의를 한 다음 예결위 전체 회의로 올리게 됩니다. 자, 이 소위가 가동되는 기간은 쪽지 예산이 판을 치죠. 이 소위에 들어가지 못한 의원들이 회의장에 있는 동료 의원에게 자, 이 사업은 좀 꼭 반영해 주십시오. 자, 각별히 부탁합니다라고 읍소를 하거나 또 어떤 실세 의원들은 땡땡땡 사업 이렇게 적어서 쪽지만 밀어 넣는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엔 굳이 쪽지가 아니더라도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 등 메신저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자, 이 같은 쪽지 예산 왜 매년 반복이 되는 걸까요? 지역구 민원을 반영시키기 위해서죠. 자, 지역구 의원들에겐 이 해당 지역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곧 의정활동의 성적표로 직결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매년 예산안이 통과되면 각 의원실에선 기다렸다는 듯 도로 확장 예산 500억 원 확보, 도시철도 신설, 다리 건설 예산 50억 원 확보 이렇게 현수막을 지역구에 내걸죠. 자, 통상 이런 예산은 도로 등 이 사회 간접 자본 사업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지역 주민에게 가시적인 성과로 보여줄 수 있고 또 주민들의 삶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를 위해 지역구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거는 의원들의 모습, 아까 쪽지 예산 말고도 상임위 심사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 SOC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국토위가 대표적입니다. 남해안 철도 부분이 제대로 되려면은 그 경전선의 보성 순천 구간이 우선적으로 시행이 된다. 21년 정부안의 기본 설계비가 187억 원이 지금 반영이 돼 있어요. 947억 정도는 반영을 해줘야 남해안이 2023년에 정상적으로 개통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상하는 경전선 보성 순천 구간을 최우선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부전 마산 복선 전철 전동열차 도입은 정부가 당초 부산 경남 주민들의 한 약속이며 수도권과 그 비수도권 차별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예산 255억 원, 공사비 129억, 차량 제작비 126억 원을 반드시 국비로 편성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자, 통상 장관들을 불러놓고 호통만 치는 것처럼 보이던 야당 의원들도 이렇게 예산안 심사를 할 때는
그야말로 낮은 자세로 또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또 읍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산자위도 국토위 못지않게 의원들에겐 인기 있는 상임입니다. 지역에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상상하시는 중소기업보다 훨씬 더 열악한 현지 토착 그런 그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보다 훨씬 반토막이 나고 있어요. 지원의 문제는 우리 장관님이 좀 더 관점을 가지고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를 견인해온 산업 수도인 울산 경제가 최악입니다. 울산 게놈 서비스 산업 규제 자유 특구 사업 핵심인 바이오 데이터 팜 구축과 정부와 사업을 위해서 부처가 아마 신청액 120억을 신청을 하셨죠. 그런데 정부안은 16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4억 원 정도 정액이 필요한데 정액을 적극적으로 좀 끝까지 개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자,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555조 8천억 원으로 편성을 했죠. 현재 17개 상임위 가운데 13곳이 예비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을 예결위로 넘겼는데요. 자, 일부 감액된 사업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안보다 약 11조 원가량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앞서 보여드렸던 국토위와 산자위를 포함해 농해수위 등이 조 단위로 늘어났습니다. 자, 하나하나 모두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국토위를 한번 예로 들어보자면요.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공사에 2,489억 원을 늘릴 것을 요청했는데 이건 본 예산과도 맞먹는 규모입니다. 또 경남 함양과 울산을 잇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엔 1,000억 원을 늘려달라고 했고요. 또 경기 화도 양평 고속도로 건설엔 383억 원을 늘리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땅값이 올라 토지 보상비로만 경기 안성 구리 고속도로에는 1,600억 원이 넘고요. 경기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엔 약 1,000억 원, 세종 안성 고속도로 837억 원이 토지 매입 비용, 보상 비용으로만 인상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앞서 보신 것처럼 회의가 영상으로 중계가 되고 또 속기록으로도 남기 때문입니다. 자, 상임위 심사나 현재 진행 중인 예산 소위는 속기록이 남는 심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어떤 예산을 더 늘려달라고 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매년 소위에서 합의하지 못하는 예산 수두룩합니다. 자, 그러면 여야는 이른바 소소위를 가동하게 되는데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여야 원내대표와 이 간사 등 극소수만 참여하고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예산을 주무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여야는 제각각의 이유로 꼼꼼한 심사 벼르고 있는데요. 일단 야당은요,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간판만 바꾼 재탕 사업인 한국판 뉴딜 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하여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중산층, 서민층 지원에 최소 10조 원 이상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실속과 내실이 없는 빈 강정의 재정 건전성 파괴 예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의 방만하고 방탕한 예산 운영 계획이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불효불급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자, 반면 이 민주당은요, 야당의 방금 들으신 이 같은 주장은 이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는데요. 특히나 21조 3천억 원 규모로 편성된 한국판 뉴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 대한민국 대전환의 국가 발전 프로젝트라며 원안을 사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해주었던 추경과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 예산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하면 더 했지. 깍지는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아예 무산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이고 경제와 나라의 미래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입니다. 무조건적인 삭감이나 묻지마식 반토막 감액 요구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지역구 예산 확보에는 여야 너나 할 것 없이 한 목소리였던 것과는 확연하게 또 다른 모습이죠. 자, 아무튼 치열하게 싸우되 이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지는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민의힘 한국판 뉴딜 50% 삭감, 민주당 미래 포기한 정치 공세, 여야 없이 지역구 예산은 더 달라입니다. 자, 법사위 얘기부터 해볼게요. 오늘 법사위가 열렸는데 법안 심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동안 법사위가 열리면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뭐 그동안 많이 출석했으니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이제 갈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원들이 질문을 던지고 그게 이제 크게 보도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됐는데 오늘은 이제 여러 법안들이 상정이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5.18 역사 왜곡 처벌법 관련한 내용이었는데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추미애 장관의 답변이 있었죠. 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현재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5.18을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토론을 거쳐 법안 심사 소위에 회부됐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5.18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 뭐 민주주의 국가에 맞느냐 이렇게 묻자 추미애 장관은 공식적이고 근거가 있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처벌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 법에 동의하시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찬성이냐 동의냐만. 의원님께서 제기하는 우려점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단순한 이견의 표현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진상조사위원회나 이런 걸 통한 공식적인 근거 있는 그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 그런 위험성을 야기할 때는 처벌하는 입법례가 그 독일에도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법안의 구성 요건에 예술, 학문, 연구, 학설, 보도 등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 오늘 법사위에서 조두순법도 상정이 됐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해 12년을 복역한 조두순의 만기 출소일 12월 13일이죠.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국회는 일찌감치 조두순 방지법을 발의했지만 그동안 장관과 총장 갈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정쟁이 길어지면서 이제서야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 법사위엔 약 10여 건의 조두순 방지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에게 가명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하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경우 화학적 거세를 시키는 법안 등이 있습니다. 또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행동 반경을 제약하는 등 보호 감찰을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가 됐는데요. 오늘 일괄 상정이 됐습니다. 다만 해당 법안들 대부분이 거의 그 기본권 침해 이슈로도 범죄일 수 있는 민감한 내용들이어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좀 격론이 오갈 걸로 보입니다. 그 조두순이 다음 달에 출소하는 것 때문에 여러 우려가 많고 또 내년에도 실제 조두순과 비슷하게 굉장히 어린 아이들을 성폭행한 후에 형을 살고 출소한 사람들이 몇 명 더 있거든요. 법무부하고 행정처에도 이 점에 대해서 빨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물론 과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정한 의견도 제시를 좀 해주시고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셔서 그 적절한 의견으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바로 준비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법무부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법사위에서 법안 관련 얘기가 오갔는데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신경전은 사실 장외에서 오늘 계속되는 그런 모양새였죠. 네, 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었잖아요. 이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대면 감찰 조사 일정을 통보하려다가 이 대검 측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법무부가 어제 감찰관실로 파견된 평검사 2명을 어제 오후 대검에 보내서 윤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19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오후 2시에 대면 조사를 하겠다라는 일정이 적혀 있는 서류를 윤 총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자, 이들의 방문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 측은 좀 유감을 표하면서 이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이 법무부로 이 평검사들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집니다. 법무부는 일정을 조율하려 했지만 일정을 조율하려고 대검에 연락을 했지만 이 대검이 응답을 하지 않아서 일정 조율을 위한 서류를 들고 간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자, 검찰 내에서는 이 검찰총장을 조사하는데 평검사가 직접 면담을 요구하는 게 상식적이냐, 좀 모욕주기 아니냐라는 주장이고요. 물론 법무부 입장에서는 대검이 거부했다, 좀 이런 프레임도 가능해 보이죠. 자, 그리고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됐던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은 곧바로 파견 명령이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이 김 부장검사에게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 업무를 맡기려다가 본인이 좀 이의를 제기하자 이 파견이 취소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강지영 현장 브리핑에서도 짚어봤던 사안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정치권에서 상당히 이제 뜨겁게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지금 정의당이 이제 그 1호 법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당론 채택을 놓고 여전히 고심하는 그런 분위기죠. 네, 말씀하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수의 피해를 내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그리고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노동자의 업무상 위협을 방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서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큰 틀에서는 비슷한데 3명 이상이 동시에 숨져야 중대재해로 규정을 하고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법 적용을 4년 동안 유예하는 등 다소 완화가 된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을 할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지를 두고 당론을 결정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장철미 민주당 의원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한 번에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숨지거나 1년 동안 3명 이상 사망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비슷해 보이지만 산안법 틀 안에서는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정의당은 현행법 체계에선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경영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면서 노동자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위해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해당 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장의 노동시간, 최고의 산재사고 사망률 국가라는 불명예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동 현장이 삶의 현장이 아닌 죽음의 현장으로 남은 가족에게 고통과 상실의 공간으로 전락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노동의 등급이 매겨지고 안전마저 차등화되는 사회가 고착되는 일을 막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최고 개혁이며 정치의 존재 이유입니다. 민평련은 공수처 연내 출범,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등 개혁 입법 과제들의 원칙 훼손 없는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평련을 이끌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면서도 산업안전법도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당내 다른 의견이 충돌하는 데 대해서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지도부를 설득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잖아요. 제가 관련 내용 짚어봤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은행이 8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국민의 혈세를 대기업 총수들을 지원하는 데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인 거죠. 네, 한진칼에 이 8천억 원의 자금을 제공하기로 한 산은은 이 투자 합의서에 7가지 의무사항을 명시했는데요. 조원태 한진칼 회장 일가가 윤리 경영을 위반하거나 성과가 미흡하면 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고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그리고 조현민 한진칼 전무 등은 항공 관련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요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 5천억 원의 위약금 등을 부담하는 내용도 담았는데요. 자, 하지만 박용진, 이용우 의원 등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한진칼은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라면서 한진칼에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경영권 분쟁 중인 총수일가를 지원하는 거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8천억 원이라는 혈세가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닌 대한항공 총수일가와 아시아나항공의 책임 있는 대주주 채권단을 위해 사용되고 향후 항공산업의 독점에 이용된다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자, 총선에서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들에 대한 이제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에 대한 이제 선고가 있었어요. 이제 벌금형을 받긴 했지만 선고유예를 받아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법무부 평검사본의 윤석열 대면조사 통보 시도 대검 반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민주당이 오늘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했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논의 현재 진행 중인데 민주당은 오늘 안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정말 옥동자가 나오려나 봅니다. 초대 공수처장 과연 누가 되느냐? 지금 이 시각 3차 추천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로 데드라인을 제시했었죠. 내일까지 안 될 것이다라고 지레 짐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일까지 후보를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콩클라베 교황을 선출할 때처럼 흰 연기를 피어 올릴 때까지 끝장 토론이라도 하라는 건데요. 민주당엔 정가의 보도가 있죠. 만일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룰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의결 정족수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하는 안과 국회의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두 가지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고요. 만약에 오늘 추천이 되지 못한다면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이러한 의견들이 표출될 것으로 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증 자료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공수처장 후보를 얼렁뚱땅 결정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공수처법을 바꾸겠다는 여당의 압박엔 겁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의석이 다수라고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면 반드시 역풍이 불고 망하게 돼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오늘은 깡패짓이란 격한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출범이 이렇게 시간에 쫓기게 된 이유, 국민의힘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공수처의 법정 출범 시함이었던 지난 7월 15일을 단 하루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수처는 절차도 내용도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저희들이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국가의 새로운 최고 수사기관 하나를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졸속하고 무모하게 해서 될 일이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졸속으로 공수처를 출범시켜선 안 되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야당 몫인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부터 세워라 내워라 시간을 끌었습니다. 당명이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뀌고 계절이 초여름에서 늦가을로 넘어가서야 겨우 추천위원을 정했습니다. 그것도 민주당이 데드라인을 통보해 어쩔 수 없이 어찌 춘향이식으로 내놓은 겁니다. 10월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저희 당은 법사위를 통해서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입법 조치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천위가 늦게 꾸려졌으니 검증 시간이 부족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여당에선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 거겠죠. 법은 통과가 됐는데 출범은 못하고 있는 사실상 불법 상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불법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여태 그라운드에 누워 있다가 경기 시간이 끝나가니 추가 시간을 달라는 건 좀 아닌 듯합니다. 물론 야당에선 누구 마음대로 경기가 끝날 시간을 정하느냐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경기 시간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 이미 4개월이 지났습니다. 축구로 따지면 경기 종료를 앞둔 연장 후반전인 셈입니다. 이 어찌됐든 그렇다고 졸속 검증을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오늘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최종적으로 결정짓지는 못하더라도 후보군 숫자는 줄일 수는 있겠죠. 현재 추천된 공수처장 후보군입니다. 이 10명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여야가 비토를 놓은 인사들을 빼면 4명이 남습니다. 적어도 2배수로는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오늘을 마지노선으로 잡았지만 실제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기까진 일주일의 말미가 있습니다. 18일 날 상황을 보고 안 된다면 25일부터는 그 공수처법 개정 논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도 역풍이 불지만 목리를 부려도 역풍은 불 수 있습니다. 졸리면 든지. 더불어민주당이 화끈한 배팅에 나섰습니다. 어제 김해 신공항을 사실상 백지화한다는 발표가 있었죠. 민주당은 동남권 신공항은 가덕도다 올인을 한 겁니다.
부울경 시도민의 오랜 염원인 가덕 신공항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합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일입니다. 민주당 부울경 출신 의원들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자며 야당도 동참해달라 제안을 했습니다. 가덕 신공항 이제 더 이상 희망 고문은 안 됩니다. 소모적인 정쟁의 대상이나 지역 간 대립과 갈등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더 이상 절차 운운하며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 물류 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도 이제 여야 합의로 힘을 모읍시다. 민주당의 강력한 배팅에 국민의힘도 일단 코를 불렀습니다. 부울경 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덕도 공항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민주당처럼 올인을 하기엔 내부 사정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 무조건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하기엔 대구 경북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당장 권영진 대구시장은 천인 공활이라면서 크게 반발했습니다. 원내 수장이죠. 주호영 원내대표의 지역구도 대구입니다. 이 문제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 사업의 변경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를 반드시 따져보는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TK 지역 의원들 사이에선 볼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국책 사업이 갑자기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으로 뒤바뀌어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을 재검토한다고 하니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앙당 입장에선 TK 민심을 살필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내년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그리고 총선에서 잇따라 참패한 국민의힘. 내년 보궐선거에서도 승기를 잡지 못한다면 다음 대선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당장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인사들은 마음이 더 급합니다. 이것은 20년 된 염원이고요. 이 가덕도 공항을 부산의 공항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계 4위의 물동량을 가진 항만이 그에 걸맞는 물류 허브 공항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국제 물류 허브 도시를 하나 더 갖는 것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요. 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선거용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호재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은 덤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위원장과 원내대표 간에 이런 신공항과 관련된 엄청난 이견의 차이, 충돌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그 당 내부터 입장 정리를 해야 되고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편가르기 이간질에 우리 영남의 정치인들이 농락당하지 않으면서 영남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가 그걸 찾아내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도 마냥 좋아할 때는 아닌 듯합니다. 정치적 노림수가 너무 눈에 보인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신공항 안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검증위원회의 결과 발표를 제멋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라는 섣부른 애더블루는 지역 갈등 폭발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에는 오직 표만 더하겠다는 심산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성격과 물류가 아닌 표만 오가는 정치공항은 필요 없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해 신공항에서 회항을 했다고 바로 가덕도 신공항으로 직항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지켜야 할 절차를 밟아야겠죠. 현 시점에서 정확한 수요 조사와 대안 입지 검토가 먼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동남권 신공항 문제 차기 대선에서 또다시 공약집에 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데드라인 결론 나올까? 네,
자, 뭐 저도 계속 속보를 챙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결정이 됐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오지는 않고 있네요.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요. 지역구가 대구죠.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내놨죠. 네, 홍준표 의원은요, 이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면 이 대구 통합신공항에 도움이 되느냐라면서 이 지역 관문공항을 만들어 4대 거점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대구 통합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을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는 건데요. 이 대구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고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광주공항 이전법이 통과되면 4대 관문통항으로 일어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홍 의원은 이 권영진 대구시장과 TK 지역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에 반대하고 나선 데 대해서는 지역 이기주의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무조건 반대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가덕도 신공항을 찬성하면서 우리도 국비 지원을 해달라고 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홍준표 의원도 그렇고 대선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또 이제 영남권이 공항을 놓고 갈라지는 게 별로 좋을 게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대선 출마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죠. 네, 다정회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 여의도에 사무실을 차리고 희망22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2022년 대선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오늘 이 희망22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생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제까지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동안 대선 출마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던 사람이라면서 앞으로 대선을 향한 노력을 공개적으로 시작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에는 관심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거잖아요. 지금 고반장 설명했지만 반대로 서울시장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그런 인사들이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대표적인데요. 오늘 국민의힘 초선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초청 강연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감당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상 선거에 나설 수 있다 이런 뜻을 내비쳤습니다.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의원 모임에서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국민의힘 입당 얘기도 정치권에서 좀 나왔었잖아요. 오늘 관련한 질문이나 대답은 없었어요? 네,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금 전 의원은 탈당한 뒤 바로 국민의힘에 들어가 당내 경선을 한다는 건 어떤 설명을 붙이더라도 국민이 보기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선거를 앞두고 여러 협력과 경쟁 방법이 있다면서 연대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자, 최근 이제 여권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주목을 받았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차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본인이 이를 거절했다면서요. 네, 친문계 인사들이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청와대에서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라면서 이 양정철 전 원장에게 차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권유했는데 양 전 원장이 강하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친문계 핵심위원회 발언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뒤에 뒷정리를 하는 역할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비서실장으로는 최재성 현 정무수석이 더 적합하다. 면서 오히려 역으로 본인이 추천을 또 하고 다닌다고 하네요. 네, 자 그나저나 최 반장 오늘 이제 오늘이 데드라인이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가 지금 이제 진행 중이잖아요.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좀 그런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 분들은 많지만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이런 게 일반적인 관측이고요. 이 추천위 내부에서는 이른바 속결론과 신중론이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안에 결론이 나올 거다. 예단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인 듯한데요. 추천위원 가운데 중립적인 인사로 꼽히죠.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이 오늘 회의를 거쳐 후보 압축이 결정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당 측 추천위원은 추천위가 요청한 자료가 대부분 들어왔고 내용도 확인했다. 후보자 2에서 3배수로 추린 다음에 2명을 다시 고르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야당 측 추천위원은 일단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천위가 후보자들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는데요.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면서요. 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요. 이 후보자 본인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니까 뭐라 말씀드리긴 어렵다라면서도 추천위원이 필요해서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확한 답변 이런 건 공개되지 않은 거죠? 아직까지는 되게 공개되지 궁금하네요.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데드라인 결론 나올까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고반장이 예상했던 바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미군을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장관 대행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아프가니스탄 병력 2,000명과 이라크 병력 500명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내용을 고석순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미군 일부를 철수하는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현지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즈는 이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해외 분쟁 지역에서 미국이 빠져나가는 건 이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때부터 외쳐온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 요소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외교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바이든 정부의 출범 전에 이 쐐기를 받겠다라는 의도라는 겁니다. 네, 이 같은 예측이 현실이 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주둔 미군을 축소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것도 차기 정부 출범 닷새를 앞둔 1월 15일까지 말이죠. 자, 마크 에스퍼 전 장관이 경질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장관 권한대행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I am formally announcing that we will implement President Trump's orders to continue our repositioning of forces from those two countries. By January 15th, 2021, our forces, their size in Afghanistan will be 2,500 troops. Our force size in Iraq will also be 2,500 by that same date. 네, 그러니까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미군 4,500여 명이 그리고 이라크는 3,000여 명이 주둔하고 있는데요. 일부 인원을 철수시키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내린 결정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자, 일각에선 미군 축소로 중동 지역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왔습니다. 미국 상원 내에서 공화당을 이끌고 있는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의 이야기입니다. I think it's extremely important here in the next couple of months not to have any earth-shaking changes with regard to defense and foreign policy. I think a precipitous drawdown in either Afghanistan or Iraq would be a mistake. 네, 선거 불복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최근 폭스뉴스에 대한 불만과 배신감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는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 대신 즐겨 시청하는 TV 뉴스가 있다고 합니다. 직접 트위터에 소개도 했는데요. OANN을 보세요. 정말 최고입니다. 네, OANN. 원 아메리칸 뉴스 네트워크, 다소 낯선 이름입니다. 2013년 설립된 방송사라고 하는데 보수 성향을 띠고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방송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이 OANN을 극찬해왔습니다. 지난 5월에도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OANN은 가짜 뉴스가 아니라 훌륭한 뉴스입니다. 모두가 봐야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OANN을 극찬하고 있는 건 그만큼 자신의 입장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겠죠. 코로나19 사태 초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자 주요 언론이 이를 비판한 바 있는데요. 코로나19 기자회견 자리에서 OANN 기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Do you consider the term Chinese food racist? Because it's food that originates in China or it has Chinese. No, I don't think. On that note, major left-wing news media, even in this room, have teamed up with Chinese Communist Party narratives, and they're claiming you are racist for making these claims about Chinese virus. Is it alarming that major media players just to oppose you are consistently siding with foreign state propaganda, Islamic radicals, and Latin gangs and cartels? And they work right here at the White House with direct access to you and your team. It amazes me when I read the things that I read. It amazes me when I read the Wall Street Journal, which is always so negative. It amazes me when I read the New York Times.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입맛에 맞는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당연히 기자회견장에서 OANN 기자들에게 질문 기회도 자주 주어졌습니다. Go ahead, OAN, in the back. OAN, please, OAN. OAN. Treat me very nicely. Well, that's a nice question. Thank you very much.
네, 기자 입장에서요. 많은 기자들이 모인 기자회견장에서 질문 기회를 얻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대통령 기자회견에선 더욱 그렇죠. 이제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 기회를 얻은 적이 있었는데 자, 아무튼 그만큼 이 트럼프 대통령이 OANN을 챙기고 있다고 봐야겠죠. 참고로 폭스뉴스를 포함한 대다수 미국 언론이 바이든을 대선 승자로 일찌감치 예측을 했고 실제 바이든 역시 당선인으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OANN 여전히 바이든을 승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해보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로 해고에 나섰습니다. You're fired. You're fired. You're fired. 네, 이번 주인공은요. 미국 국토안보부 사이버인프라보안국장인 크리스토퍼 크랩스인데요. 해고 이유는 지난주에 발표됐던 성명 때문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의 사이버안보기관시설안보국과 선거기관시설 정부조정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성명을 냈는데요. 이들은 성명에서 11월 3일 선거는 미국 역사상 가장 안전한 선거였다. 우리는 선거의 안정성과 무결성에 대해 최고의 확신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규모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정반대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성명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고에 나선 거죠. 크리스토퍼 크랩스의 2020년 대선 보안 관련 최근 성명은 매우 부정확했습니다. 사망자의 투표, 선거 감시단의 투표장 출입 금지, 개표기 결함 등 대규모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에서 말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트윗 해고를 이어갔고요. 반대로 바이든은 차기 백악관 참모진 인선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 론 클레인을 차기 비서실장으로 발표한 데 이어서 선임 고문과 부비서실장 등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주로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인데요. 캠프 선대위원장과 수석 전략가로 활동한 스티브 리체티, 마이크 도닐러는 선임 고문으로 낙점이 됐고요.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낸 젠 오멜리 딜러는 부비서실장을 맡게 됐습니다. 관련 이야기도 들어가서 좀 더 해보죠.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폭스뉴스 실망감 표출한 트럼프, OANN 뉴스 보라.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폭스뉴스에 충격을 받은 모양이네요. 좀 넘어진 거 아니에요?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났는데. 좋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정권 인수 인계 지원 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지만 아무튼 바이든 당선인이 아까 이제 인사 좀 했다고 그랬잖아요. 차기 정부 인사 작업을 뭐 조금씩 내각을 채워가는 그런 분위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주 론 클레인 비서실장 내정자를 발표한 데 이어서 어제 백악관 참모진 9명의 인선을 공개했습니다. 대부분이 대선 캠프 출신인데요. 일단 각각 캠프 수석 전략가와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해온 마이크 도닐런과 스티브 리체티가 선임 고문에 낙점이 됐습니다. 마이크 도닐런은 1980년대부터 바이든에게 조언을 하며 2년을 이어온 최측근입니다. 그리고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낸 젠 오멜리 딜러는 부비서실장을 맡게 됐는데요. 지난 2012년 대선 때 오바마 재선 캠프에서 선대 부본부장으로 활약한 바가 있습니다. 또 캠프 법률고문이었던 다나 레머스는 백악관 법률고문으로 낙점이 됐습니다. 비서실장 다음으로 가장 이제 관심이 가는 자리가요. 국가안보보좌관 또 대변인 자리잖아요. 근데 두 자리는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거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과 대변인 자리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국가안보보좌관으로는 오바마 정부 당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토니 블링컨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으로 있던 시절 안보보좌관을 지낸 제이크 설리번도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폭스뉴스와 OANN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OANN은 잘 몰라요. 이번에 좀 알게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많이 이제 언급을 하고 완전히 친트럼프를 표방하고 있는 그런 매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도 모르시니까 당연히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저도 된 이번 거죠. 대선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2013년에 설립된 이 TV 뉴스 채널이라고 합니다. 보수 성향 언론으로 분류가 되는데 사실상 친트럼프나 다름없는 행보를 보이면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급격하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군요. 오바마 전 대통령도 있었으니까. 네. 다시 한번 이제 이해가 되네. 예. 네. 안타깝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이 OANN을 극찬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각종 기자회견장에서 앞서 보신 대로 이 OANN 기자에게 질문 기회를 자주 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중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는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면서 옆에 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저 기자가 바로 오해에 있는 기자다 이렇게 알려주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이 폭스뉴스에 실망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거 이 폭스뉴스 대신 오해의 NN을 시청하려는 분위기도 현재 크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선거 부정을 주장하면서 불복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죠. 하지만 미국 유권자들은 트럼프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면서요. 네, 정치 전문 매체죠. 폴리티코와 모닝 컨설팅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미국 유권자 10명 중에 8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등록 유권자 약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46%가 즉각 패배 인정해야 한다라고 답했고요. 이른바 광범위한 선거 사기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 승복해야 한다라는 응답자는 32%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응답을 합하면 약 78%가 트럼프가 승복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던 거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패배를 인정해서 안 된다라는 응답도 12%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서욱 국방장관이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장관, 미국 국방장관 권한대행과 전화 통화를 가졌죠, 최 반장님. 네, 서욱 장관이 이 크리스토퍼 밀러 미국 국방장관 대행의 요청으로 오늘 통화를 가진 건데요. 자, 두 사람이 전화 통화를 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자, 밀러 장관 대행은 한미 동맹에 대해 이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모범 동맹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동맹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우리 국방부는요, 이 두 사람이 한미 동맹의 상호 안보 이익에 관한 지속적인 진전을 추구하기로 약속했다라고 전했고요. 자, 밀러 대행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동맹국 국방장관과 연쇄적인 이 통화를 갖고 미국이 굳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자, 송영길 의원 등 민주당 한반도 TF 대표단이 지금 미국에 가 있잖아요. 어제도 저희가 관련한 속보 간단히 짚어봤는데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났습니다. 그 북핵 문제가 역시 최대 이슈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반도 TF 소속 송영길, 김한정, 윤건영 의원 등이 미국 방문 사흘째인 어제 스티브 비건 부장관과 1시간 20분가량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대표단에 따르면 송영길 단장이 북한과 대화하는데 톱다운과 바텀업, 그러니까 이 정상급 회담과 실무회담 두 방식 간 상호 조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자 비건 부장관은 무엇이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면서 상호 보완 필요성에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비건 부장관은 면담에서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에 북한과 협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오늘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그리고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과 화상으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페리 전 장관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클린턴 정부 시절에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포괄적 북핵 문제 해결 방안 페리 프로세스를 만든 인물입니다. 네, 페리 전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 능력 진전 등 당시와 상황은 변했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인 해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미 공동으로 한층 진화된 비핵화 또 평화 프로세스를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장관은 김대중 클린턴 정부 간 조율과 협력에 기초했던 이 페리 프로세스를 교훈 삼아서 한반도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또 미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 선거에서요. 한국계 의원들이 4명이나 당선됐다는 소식 저희가 전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축하 인사를 했더라고요. 네, 문 대통령은요. 이 한국계가 4명이나 미국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된 것과 관련해 기쁘고 유쾌하다라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자, 문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 등을 이용해서 이 미국 연방 의회에 입성하게 된 영김, 이 미셸 박스틸, 메릴린 스트릭랜드 당선인과 재선에 성공한 이 앤디 킴 의원의 이름을 거명하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는데요. 자, 문 대통령은 이분들은 영옥, 은주, 순자와 같은 정겨운 이름을 갖고 있다며 이 정겨운 우리 이름들이 더욱 근사하게 느껴진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정겨운 이름이 있죠. 상복, 이렇게 아주 정겨운 이름을 가진 분이 있는데 고급스러운 이름 아니에요, 상복? 네, 정겨운 이름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스트릭랜드 당선인 자신의 트위터에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인사를 공유한 뒤 땡큐 프레지던트 문이라며 감사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좋아요. 제가 복복자니까 좀 정겹긴 하죠. 네,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폭스뉴스 실망감 표출한 트럼프, OANN 뉴스 보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강지영 현장 반장의 현장 브리핑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비흡연자들의 간접 흡연을 막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한계동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현재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그 계도 활동 현장을 함께 가보겠습니다.
저희 서초구는 이제 단속뿐만 아니라 이제 계도를 또 충분히 해야 이게 또 금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저 금연 코칭단을 이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이유가 뭘까요? 기존 흡연자들이 금연구역만 지나면은 흡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변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재동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은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하면은 거기서 이제 흡연하게 되겠구나 이런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상해가지고 서초구는 지난 2일부터 양재동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한계동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건 전국 최초인데요. 흡연자들은 이렇게 지정된 흡연구역 내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고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게 흡연구역이구나 그런 생각. 그렇지 않으면 여기저기에서 흡연하시기 때문에 흡연구역을 따로 설정해주면은 흡연자들 중에서도 떳떳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고 그다음에 비흡연자들은 여기는 담배 피우는 장소니까 좀 돌아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분리하는 이런 정책에도 이런 또 의의가 있기 때문에 흡연하게 되면은 과태료나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거래상으로 이렇게 공공도로나 이런 데서 야외에서 흡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11월 2일부터 이 동 전체가 계도 기간으로 정해졌고 내년부터 그 벌금이 시행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충분한 계도를 해가지고 그 이제 만반을 준비한 다음에 이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금연구역 확대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사실 식당을 많이 찾는 분들이 식사 후에 흡연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불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식당 아무래도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식당 앞에도 못 피시고 또 구역이 따로 설치돼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이제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반대예요. 예. 개인적으로는 또 어떻게 보세요? 뭐 개인적인 거 봤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냥 비흡연자라 저는 개인적으로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자영업자 입장에서 손님 입장을 생각하면 손님들은 많이 불편해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흡연자가 있으면 특히 애기 키우는 입장에서는 좀 신경 쓰이고 그럴 때 많은데 지금은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한테 이제 폐를 안 끼치고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거는 이제 흡연자들도 좋아요. 반면 일부 흡연자들은 점점 좁아지는 흡연구역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엄청 불편하지. 좀 흡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그렇지. 좀 양성화 좀 활성화 좀 시켜놓고 강제를 하든지 이제는 골목에서도 내 집 앞에서도 담배 피우다가 5만 원 벌금 넣게 생기는데 그 기분 좋을 일이 있겠어?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지키고 흡연자의 담배 피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강 반장이 이제 옆에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최근 지자체마다 금연구역 확대의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보건복지부도 금연 건물을 늘려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금연 종합 대책을 발표했었는데요. 공중이용시설의 실내 흡연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2023년부터는 모든 건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요. 2025년엔 건물 내 흡연실을 완전히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계획이 시행되려면 법률이 개정돼야 해서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내 흡연을 금지하면 바깥에 따로 흡연 구역이 마련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는 길거리 간접 흡연 방지를 위한 실외 흡연 가능 구역도 확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보행자 통행로에서 분리해서 지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지자체별로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도 관련 내용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대표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통화로 확인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담배세로 조성이 되는 국민건강기금으로 이제 실외의 흡연실을 좀 더 확충해주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소 흡연 공간을 이제 분리해줘야 간접 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금연 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식을 한번 논의해볼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 전환이 되면 법 개정은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실외 흡연 지역을 마련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현장에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봤을 때 흡연 구역이 충분하지 않다라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흡연자들도 있었고요. 지자체가 흡연 구역을 지정할 때도 일부 주민들의 반대도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관련 인터뷰 함께 보시죠. 이제 일부 주민들이 자기네 그 사업장 옆에는 안 된다 이런 민원이 많아서 저희도 사실 그분들 설득하는 게 사실이 좀 어려웠습니다. 다시 그분들한테 이런 큰 대의를 하는데 좀 필요하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금연 구역이 늘고 있는 만큼 흡연 구역 마련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강 반장이 나중에 이제 후속 대책도 좀 취재해서요. 다시 한번 좀 소개해 주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강지영의 현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신라 고분 위 주차 논란, 경주시 문화재법 위반 고발입니다. 얼핏 봐도 주차장은 아니죠. 경주의 한 유적지 신라 고분인데요. 10m 높이의 웅장한 무덤 위에 차량 한 대가 덩그러니 주차돼 있습니다. 합성 같지만 실제 상황입니다. 이 사진을 본 시민들은 무개념 차주라며 강력 처벌을 요구했는데요. 경주시는 오늘 사진 속 차량 번호를 통해 인적 사항을 확보했다며 경찰의 문화재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운전자 처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문화재 관리 감독이 소홀했던 건 아닌지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한 번의 방심으로 소중한 문화재를 잃었던 아픈 경험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 반장 언제 들어왔어? 네. 오늘 최 반장 생일이에요. 최 반장 생일이에요? 선물 안 드세요? 생일 축하해요. 선물? 뭐 없는데? 생일빵 없는데? 있습니다. 생일빵. 이거 줄까요?